보세요. 89쪽 보시면 거기 보면 1번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그런데 뭐죠? 단독행위라든가 그다음에 가족법상행위 있죠. 이런 것은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죠. 자, 1번이요. 채무 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 면제.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요.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혼은 안 되죠. 가족법상이니까요. 이혼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속포기라든가 어음에 배서 그다음에 미성년자 간 계약의 추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간 계약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미성년자는 계약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5번 자체는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능력자가 추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능력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이죠. 이것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해야 돼요. 아마 여기는 맨 뒤에가 추인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추인은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뭘 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을 누가 한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것인지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맨 뒤에가 뭐죠? 추인이죠. 그것은 단독행위니까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는 언제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유언이라든가 유증이 있죠. 그래서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한번 보세요. 3번 한번 보시면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지금부터요. 조건을 잠깐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이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것은 임의성이다 이런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것은 법에 정해진 조건이 있죠. 그래서 법정 조건은 민법상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불법 조건이 있죠. 그래서 불법 조건도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민법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몇 조를 얘기하냐?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효력. 그래서 효력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성립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효력이에요. 여기 발생이죠. 발생하고 소멸이에요. 이 발생을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기한으로 보면 시기라고 하고 소멸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 기한으로 보면 종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종기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할 장래죠. 그러면 장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합의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래니까요. 이미 성취된 거요. 이미 성취된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이것을 기성조건이라고 하는데 기성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성취된 것. 그 다음에 조건은 어음이 있죠. 어음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음 보증.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래 불확실이죠. 불확실하다고 했죠.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우절하는데 불확실이니까요.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은 기한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불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확실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한은 뭐라나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불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할 수 없으면 안 돼.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야 되죠. 불확실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죠. 조건이 성취하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성취하죠. 조건이 성취하면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발생요.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효력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지 조건부 법률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은 누가 하냐? 입증.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효력 발생을 많은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조건이 성취되면 어떡하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 성취했다는 것은 합격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그럼 누가 입증하냐면 그것은 효력의 발생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나왔죠? 해제 조건하고 정지 조건의 차이에서 뭐냐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경우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고요.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약혼 애물의 수수예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이 만약에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다음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요. 여기 불능 조건이 불능이 해제 조건이다. 만약에 불능이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기성 조건 플러스 그다음에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요.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기성이 정지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그다음에 기성이 해제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가 돼요. 그다음에 불능하고 해제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조건 없는 법령이 유효가 되고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불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불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것을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렇게요. 성취할 수 없는 것. 기성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기성이라는 말, 이것을 이미 성취했다 이렇게 하죠. 이미 성취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50조에서 보면 150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책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책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죠. 성취를 방해해요.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자가 조건을 성취를 시키죠. 그러면 상대방은 반대로 가.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기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성취를 방해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150조가 되는 것이고, 148조가 이제 149조는 뭐냐면, 일단 조건부 법률행위도 현재의 권리인데 단지 장래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효력의 발생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인 동안에도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뭐가 되냐면요. 이것은 담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속받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아마 법조문 중에서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건부 권리도 담보나 보증이나 상속이나 처분할 수 있다. 이걸 미정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요 판례들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니까요.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의사가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하고요. 그다음에 불확정 기한 있죠. 불확정 기한하고 비교를 하는 것.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불확정 기한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만약에 지금 현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의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지죠. 이런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하고 기한을 얘기하는데 장래의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졌다 이 말은, 그것은 장래니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장래의 사실이 붙었다 이 말은 변제기를 유예해 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제기를 유예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판례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자, 그다음에
어디 보냐면 3번 한번 보셔요. 3번 보면 1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죠. 이미 성취 줄 것이고 기성조건 플러스예요. 기성조건이요. 그것이 정지조건이죠.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요. 2번은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 플러스예요. 해제 조건이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가 불가능해요. 성취하기 불능해요.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것이 해제 조건이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가 돼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이죠. 불능해요. 마이너스요. 해제 조건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요. 5번은요.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하기 불능해요. 불능 마이너스예요. 정지 조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가 돼요. 무효. 알겠죠? 이렇게. 자, 5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정지 조건이죠.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그것은 무조건 뭐가 되는 것이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효요. 정지 조건부 증여계약에서 조건이 불능이죠. 그러면 정지 조건부는 뭐요? 발생하니까 플러스예요. 불능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불능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요. 무효. 자, 3번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뭐란다? 방해. 그래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죠.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한 것으로 주장하죠. 이때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뭐냐 이 말이죠. 줄거면 신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뭐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4번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불법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라 할 수가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과금을 매수인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은 뭐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5번은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뭐다? 부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틀렸어요? 성립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이다. 효력이다. 효력이죠. 효력.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 그래야지 성립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 틀렸죠? 5번. 5번이죠? 자, 7번 한번 보셔요.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부도로 합의사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과했다. 통과했다가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줄거 봐요. 부도로 그래서 당사자가 부도가 났죠. 그래서 합의사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통고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합의 내용이 불이행됐다고 하는 조건이 뭐 됐다? 성취가 됐죠. 왜냐하면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나는 이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조건이 뭐가 됐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어떤 법령인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지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정지조건부란 말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봐봐요. 정지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현재 효력이 없죠. 그래서 정지조건부다 이 말은 현재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에 의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뭐하는 사유?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막는 자, 다투려는 자,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 성취. 여기 조건이 성취죠? 여기요. 성취됐다는 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즉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증명 책임이 있다. 4번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뭐한다? 도래. 아까 말했죠. 우리가요. 정지조건하고요. 이 지금 여기 있는 판례는 정지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고 했잖아요. 합격하지 않으면 차를 사주지 않아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을 보면 이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불확정이요.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 기한은 뭐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도래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5번 조건은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모을 수 있으나 인정할 수 있으나 기한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죠. 그럼 기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기한은 소급표가 없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뭐 할 수 없다? 소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기한이라고 나와 있죠. 기한을 보면, 그럼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한의 이익,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죠.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냐? 채무자에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무상임치의 경우는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그것은 무상임치요. 그것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이자 소비대차죠. 무이자 소비대차. 그것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무이자 소비대차. 그것은 채무자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상임치,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차, 그것은 채무자한테 있는 것이고요. 이자부죠, 이자부. 이자부 소비대차는요, 그것은 쌍방에게 있는 것이 쌍방.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기한이익 포기죠. 여러분, 기한이익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한이익 포기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있고 기한이익 포기하죠. 포기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두 개 무상 채권자한테만 채권자한테 있거나 채무자에게만 있을 때 기한이익 포기는 언제든지 한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쌍방한테 있죠. 쌍방한테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은 언제든지 포기란 말은 안 돼요. 쌍방한테 있을 때는 상대방의 뭐라고? 상대방의 손해를 상대방의 손해를 뭐라고? 배상하고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이죠. 기한이익 상실은요, 상실은 뭐가냐면 여기요, 두 가지가 기한이익 상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무자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시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렇게요. 이런 경우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했다는 말의 뜻은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당장 돈을 갚아야 되겠죠. 즉시 변제 청구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 하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는 일정한 사유,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 조건부는
우리가 정지 조건이란 말의 뜻은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차를 사줘. 당연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으로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죠. 그러면 당연히요.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요. 즉시요. 즉시 기한이 도래하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고요. 즉시 당연히 즉시 이렇게요. 형성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성권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형성권적은요. 형성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사표시요. 의사표시. 그래서 형성권적은요. 채권자의 뭐죠? 청구나 또는 통지 또는요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한이 도래 이렇게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이걸 정지 조건부라고 하고요. 이것을 형성권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채권자 청구나 통지 의사행위 의사표시에서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정지 조건부 이것을 형성권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요. 한번 보면 9번은요.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하고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법률의 성질이 바로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상 임차의 경우는 채권자,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는 채무자,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는 뭐다? 쌍방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하죠. 그래서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꾸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뭘 한다? 상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 거기로 줄 것이고 뭐라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5번은요.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말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뭘 갖는다? 소급표를 갖는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 그것은 뭐냐? 여기 무상 임차의 경우는 채권자한테만,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한테만 있다 이 말이죠. 채무자한테만 있다. 알죠? 이런 경우는요. 당사자는 자유롭게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 여기까지 맞는데 뭐가 들린다? 소급표. 여러분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랬죠. 그래서 소급표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자 11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 권리는 처분할 수 있다. 2번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만다. 시기 있는 법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만다.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시기는 동그라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3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그럼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뭘 한다? 위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죠. 위반.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조건만 유효이다. 틀렸죠? 그래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그러면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불법 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법률행위 전부 이래야 되겠죠. 자, 5번은요. 해제 조건부 정의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죠. 그 해제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 자, 해제 조건부 정의죠. 그런데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제면 어떻게 소멸하죠.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는 것은 갑일한테 물건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다시 그거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 조건이 지금 성취가 됐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증여자에게 뭐를 해야 돼? 복귀해야 한다. 복귀. 그래서 복귀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죠. 자, 13번 한번 보시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동산의 우리 시험 우리 시험 기출 문제죠.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 것이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무슨 요건이다? 정지 조건이. 그래서 우리 이제 판례에서 보면 사실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판례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판례는 뭐 거의용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정지 조건부 판례가 아니고 해제 조건부 판례가 돼요. 2번요.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에 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죠. 이런 가등기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부하고요. 이제 해제 조건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정지 조건은 뭐죠? 정지 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없죠.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있죠. 그다음에 가등기는요. 가등기도 지금 현재 효력이 없죠. 번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다? 효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도 효력이 없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이죠.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가등기하고 채권적 청구권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정지 조건부 법률에 가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지 조건부죠. 맨 끝에 가등기가 허용이 된다 이래야죠. 허용이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소급하여 OX. 여러분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 달라 봐. 여러분 여기 해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해제와 해제 조건은 차이가 뭐냐면요.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요. 그래서 해제 조건은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죠. 장래요. 알겠죠? 왜냐하면 원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그래야지 소급 그러면 안 되지. 소급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뭘 한다? 소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불법 조건이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5번은요. 전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뭐 할 때까지?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전속기간을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불확정 기한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을 비교하면 조건하고 기한이요. 조건은 불확실이죠. 불확실이요. 기한은 뭐한다? 확실이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것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됐죠? 그러면 매도한다는 것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당연히 불확실하죠. 이것은 조건이죠. 알겠죠? 언제 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그러면요.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에 임대를 해준다. 그럼 뭐가 돼요? 그것은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이니까 언젠가는 죽죠? 죽으면 안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언제 매도할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순수 수의 조건하고 똑같아.
따라서 그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불확증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요. 자, 물권법 한번 보셔요. 물권법은요, 우리가 이제 그 민법 총칙에서 물권법은 논점은 많지만요,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요, 누가요? 사람이요,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냐? 지배할 수 있는 걸로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니까 물건은 뭐냐? 먼저 물건을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현존성, 그 다음에 특정성이요. 특정성, 그 다음에 독립성,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물건은 여러분 현존해야 되죠. 그래서 현존해야 되니까 현존하지 않는 거, 현존하지 않는 거. 물건이 현존하지 않잖아요. 현존하지 않는 것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있죠. 이 물건이라는 것은 물권은 안 돼, 물권. 물권은 안 되고, 뭐는 된다? 채권. 채권은 되는 것이에요. 채권은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성부터 뭐가 나오냐?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집합물이요. 그래서 집합물, 이게 나와요. 집합물.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물권에서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일물일권주의요. 그럼 일물일권주의에서 우리가 예외만 보면 되죠. 그래서 토지하고요, 건물이요.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건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요. 건물의 일부에는요,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뭐란다? 이것을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세권 있죠. 여기 전세권 이렇게요. 이것도 뭐다?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이거 토지하고 건물을 뭐란다?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이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되니까.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만 되니까. 다른 것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일문일권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문일권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정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물권법정주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법률하고 뭐를 얘기한다? 그것을 관습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이것을 헌법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 나오고 그냥 다른 시험은 보통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나왔단 말이죠. 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 네 가지가 더 중요하죠. 뭐가 있다? 원청권이 있죠. 원청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이죠. 미등기,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이죠. 공원이용권. 그래서 원청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공원이용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권이다 이런 말이고, 이런 물권은 법으로 정하죠. 이 법으로 정하는 것은 뭐로 정하냐?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걸 물권 법정주의다. 종류가 뭐가 있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소유권. 그럼 소유권은 내용이 뭐냐? 내용. 소유권의 내용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처분하는 게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된 것은 점유, 영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익이란 말 속에는 사실 거기는 점유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점유하지 않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유,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가 없이 처분하는 권능만 주는 것.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 말이고, 우선적 효력이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우선적 효력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적 효력이요. 이 우선적 효력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최우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이렇게 부딪히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그런데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구의 등기가 더 빠른가? 누구의 등기?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빠른 것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요,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죠.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1번을 보시면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하는 점에서 절대성이고 대세권이. 그래서 여기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 그 다음에 대세권 이렇게요.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현존하지 않는 물건 된다 안 되죠.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이 아니고 채권, 채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1번은 우리 기출문제니까 여러분 다 알겠죠.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죠. 그래서 법령은 안 된다. 명령은요. 4번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죠. 물권은 공시될 필요가 있고.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뭐에 우선한다? 채권에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항상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물권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온천권, 광어권, 어업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렇게 되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그럼요. 어업권하고 광어권도 물권이고요. 어업권하고 광어권에는 뭘 할 수 있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 알겠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다음에 5번은요.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매도출과 갑이 신축 줄 것이고 신축한 갑은요 187조예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해. 알겠죠? 등기 없이. 그런데 매수인 을에게 이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래서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틀렸죠? 2번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인은 첫 번째 특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보면 산에 가서 보면 소나무 같은 거 큰 거 보면 페인트로 X자 해놨죠. 그래서 특정성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이렇게요. 대외적 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계속성 이렇게요. 계속성,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그 다음에 계속성 이렇게. 동특정성,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계속성 이렇게. 그래서 특정성,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계속성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 이렇게 세 가지. 특정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3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거기까지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것을 임목이라고 얘기해. 이 임목은 뭐 할 수 있다? 저당권. 저당권을 목적에다 써 뭐라고 쓰냐? 명인 방법 X 이렇게. 그래서 임목의 경우는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5번이죠.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는 채 병에게 매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요 임차한 을의 토지니까 갑은 임차 아니고 을은 임대인이죠. 경작한 쪽파죠. 이 쪽파는 누구 것이냐? 갑의 소유죠. 그런데 병에게 매도했죠. 그런데 쪽파는요 등기나 인도 같은 거 할 수 없죠. 지금 산에 지금 심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병이 줄곧 명인 방법을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해. 알죠? 명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 물권 변동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 첫 번째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의 경우는 인도. 알겠죠?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요, 분묘기지권은 뭐가 있어? 봉분이라고 있죠. 봉분, 분묘기지권은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미등기 미물리 과시라든가 농작물의 경우는 뭐가 있어? 명인,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공시 방법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요. 이것도 다 기출 문제예요. 자, 여러분 7번 한번 봐보세요. 7번 보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요, 장소나 종류,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증감 변동하는 동산 줄고요.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집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집합물이요. 증감 변동하는 동산, 그것을 집합물이라고 하고요.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담보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담보 대상이 뭐냐? 그것을 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동산, 양도, 담보요. 자, 이번요, 건축주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미완성의 건물줄고요. 미완성,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앞에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독립한 건물. 그러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은 있는데 인테리어 같은 거 안 돼가지고 아직은 뭐가 되다, 준공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완성의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뭐란다? 원시 취득한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미 건물의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을 갖추고 있으면 설령 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원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제 물권 변동해서 누가 원시 취득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건물하고 기둥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주된 벽이 이렇게 있죠. 주벽. 이 주벽이 만들어지기 전 A가요. A가 완공을 했다. 그다음에 여기는 갑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난 후, 만들고 난 후에 B가 완공을 했다. 이랬을 때는 누가 원시 취득하는가? A하고 갑하고는 A가 원시 취득하고요. 갑하고 B하고는 갑이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여기를 얘기해. 지금 일단 건물의 요건을 갖췄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준공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도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건물의 요건,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가 되죠. 여기.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완공시켰다, 그러면 A가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이죠. 온천수는요, 토지의 구성부분 이퀄 부합이죠. 그래서 온천수는요, 그것은 생활용수가 아니에요. 생활용수. 4번 건물의 개수죠. 거래관념 줄고요. 그럼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물리적 구조,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의사,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건물의 개수를 정해요. 이런 봐봐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3층짜리 빌라도 있죠. 그러면 3층짜리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죠. 단독은요. 그런데 3층짜리 빌라는요, 6세대가 있어.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라는 거죠? 6개라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구조로 보면 다 물건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아니잖아요. 한 개밖에 아닌데 한쪽에서는 소유권이 한 개이고 한쪽은 소유권이 6개잖아요. 똑같은 물리적 구조는 건물 하나인데 우리가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물리적 구조만 가지고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의 주관적인 의사, 사회 통념. 그러니까 아파트는 101동 그러면 분명히 101동 그러면 아파트는 하나이죠. 그런데 거기에 100세대가 살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이다? 100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권원 없이 줄 것이고, 식재한 수목 밑에다가요, 농작물, 권원 없이 남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의 소유. 누구의 소유? 경작자의 소유다. 경작자. 알죠? 경작자의 소유. 그런데 식재한 수목은 어디에? 토지에 부합. 토지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요 무단으로 나무를 심는 것하고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작물은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고 우리 이것을 게르만법의 생산자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심죠. 그러면 토지의 부합이 돼. 그래서 누가 소유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렇게 하고 여러분